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3번에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은 입력하지 말 것. 그랬네요. 자, 근데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는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선적일보다 한가일이 빠른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적일보다 대금을 먼저 받아가지고 환가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한가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의 환율로 한다.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엔화 입력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달러는 1달러당으로 나오지만, 엔화는 100엔당 나오기 때문에 환율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같이 볼까요? 부가가치 가셔서 수출 실적 명세서 열으시고요. 날짜는 일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로 하시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 일본에 수출한 거 13041, 20044, 589X요. 자, 선적일자는 4월 6일이네요. 그래서 2020년 04월 06일. 통화 코드는 F2번 누르셔서 일본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환율은 보세요. 선적일은 4월 6일이고 환가일이 4월 15일이니까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은 994원 100엔당 그랬죠? 그러니까 1엔당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공 두 개를 빼서 9.94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외화로는 30만엔 그랬고요. 그러면 원화로 환산돼서 나오고 거래처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미국이요. 13055 10011460X네요. 자, 선적일은 5월 18일, 환가일은 5월 12일이네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일단 선적일은 그대로 쓰세요. 2020년 05월 18일. 통화 코드는 미국 US 달러니까. 그 다음에 환율을 쓸 때 환가일이 더 빠르잖아요. 그죠? 그럼 환가일의 환율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1080원을 쓰시란 얘기예요. 자, 금액은 6만 달러니까 6만 달러 쓰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거 영국 거요. 130642514704 X 선적일은 2020년 06월 30일이고 얘도 US 달러니까요. 미국으로 자, 환율은 얘는 선적일이 더 빠르니까요. 선적일의 환율 1110원 75,000달러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두 가지 주의사항이 다 나왔네요. 그쵸? 엔화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른 거. 그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3번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파령산업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기타 신고서류는 작성을 생략하고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며 새로 입력할 거 그랬네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열으셔서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고요. 자, 매출 자료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이 2억 2천에 2,200만 원.
그럼 매출에 과세에 세금 계산서니까 자, 1번에다가 2억 2천에 2,200만 원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직수출액이 있네요. 자, 직수출이면 6번 영세의 기타에다가 8,800만 원. 다음 매입자료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 1억 3,200에 1,320인데 이 중 접대비 관련 매입액이 550에 55만 원짜리 하나 있고 이외에 나머지는 위 매출 자료에 과세 매출 관련 상품 매입액이래요. 자, 그러면 매입의 과세 세금 계산서 매입이니까 자, 여기 10번 일반 매입에다가 1억 3,200에 1,320을 쓰시는데 이 안에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불공제로 빼야 되겠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접대비만큼 550만 원에 55만 원은 빼줘야 돼요. 다음 매입세액의 두 번째 법인카드 매입한 게 있대요. 공급가액 1,100만 원에 110만 원짜리 전액 직원 복리후생 관련 매입이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카드 매입이니까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다가 신용카드의 일반에다가 1,100만 원에 110만 원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매입도 끝났고요. 그런데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예정신고 누락분이래요. 그러면 매출액,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 여기 33번에다가 2천만 원에 200만 원 쓰시면 되고요. 예정신고 누락분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도 매입에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에다가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자, 지금 매출에 누락이 있으니까 얘 가산세 나오겠죠? 자, 그러면 기타 보고 가산세 계산할게요. 자,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회사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로 함.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써주시고요. 다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 초과반급 일반란에다 입력할 것. 그러니까 부당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1일을 적용할 것 그랬고요.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대요. 자, 그러면 가산세.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신고만 누락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다 가산세가 없다는 거죠? 발급 전송 다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신고 안 한 건 있죠? 얼마 신고를 안 한 거죠?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200만 원을 신고를 하고 100만 원을 공제받아서 10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신고가 누락이 된 건 100만 원만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00만 원에 자, 신고불성실 일반의 경우에는 10%가 가산세고요. 그러면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75%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25%만 내면 되니까 25,000원만 내면 되고요. 자, 신고 불성실이면 납부 지연 따라다녀야죠. 똑같이 신고 안 했으니까 납부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납부 지연에도 100만 원에. 자, 원래는 언제 신고하는 거였죠? 2020년
7월에서 9월 건 10월 25일 날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2020년 2기 확정은 10월에서 12월 걸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01월 25일 쓰시면 92일이 나오고 확인하시면 23,000원만 가산세로 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없죠? 과세표준 불성실 없으니까 여기까지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4번. 다음 결산 재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자동 수동부터 구분할게요. 자, 1번은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거든요. 얘는 수동이요. 자, 2번은 보험료 선급분 찾아내는 문제니까 얘도 수동이요. 그 다음에 3번에 단기매매증권 평가니까 얘도 수동이고요. 4번에 영업권의 상각이니까 자동이고요. 5번은 법인세라서 얘도 자동이요. 자, 그럼 수동부터 해볼게요. 수동은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2월 31일자로 1번 2020년 10월 1일 미국의 ABS사로부터 10만 달러를 3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환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 분계를 하시오.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할 거 그랬네요. 그럼 얘네가 10월 1일 날 빌려올 때 10만 달러에 대해서 얼마였어요? 원달러 환율은 1,050원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일이 돼서 이걸 파악을 해봤더니 1달러당 1,100원인 거예요. 그럼 50원씩 올랐죠. 그럼 50원씩 10만 달러에 대해서 빚이 늘은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의 빚이 늘었으니까 자,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누구네 거? ABS 사건 얼마가 늘었다고요? 500만 원이 늘었어요. 자, 얘가 늘어난 이유는 환율이 올라가서 빚이 늘었으니까 손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외화 환산 손실이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2020년 4월 1일에서 2021년 3월 31일까지 120만 원을 2020년 4월 1일에 국민화재보험에 지급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했대요. 자, 전액 비용 처리를 했는데 이 중에 3개월치는 내년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3개월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에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보험료를 자,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 자, 3개월치가 내년분이고 1년치가 1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꼴이죠? 그럼 30만 원을 보험료에서 빼라 이 뜻이에요. 자, 왜 빼야 되는 거죠? 얘는 내년치를 미리 지급한 거니까 선급 비용으로 해주시면 되고 거래처는 국민화재보험이네요.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 단기말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현재 주식회사 코스파의 주당 공정가치는 12만 원이래요.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2020년 1월 30일 날 1000주를 샀어요. 주당 10만 원에. 그런데 10월 25일 날 300주를 처분했네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얼마에 처분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몇 주가 남았어요? 700주가 남았어요. 그쵸? 근데 얼마짜리요? 10만 원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700주가 있는 상황인데 주당 공정가치가 결산일 날 12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주당 2만 원씩 늘었죠? 몇 주에 대해서? 700주에 대해서. 그러면 1,400만 원이 늘었네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1,400만 원어치 늘었다. 늘어난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을 결산일이라서 평가를 해봤더니 올랐으니까 이익이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동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자동 갈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12월 하시고 4번 12월 31일 결산 마감 전에 영업권의 잔액이 1,200만 원이었으며 영업권은 2020년 12월 30일에 취득한 거래요.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한다. 지금 12월 30일 날 취득했는데 31일 날 결산이 돼서 감가상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하루도 한 달치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1,200만 원을 5년간 상각하려면 1년에 얼마씩 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40만 원씩 상각을 하면 돼요. 1년에. 그런데 지금 몇 개월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하루밖에 사용을 안 했지만 한 달로 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1개월치를 상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개월치는 2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내려오셔서 영업권 자, 여기요. 무형자산 상각비 영업권에다가 20만 원만 상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5번. 단기 법인세 비용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00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기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선납세금은 705만 3,900원으로 가정한다. 단, 단기 법인세 비용 중에 선납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미지급 세금 계정을 사용하여 입력할 거 그랬네요. 자, 법인세는 맨 아래 내려오셔서 자, 항상 똑같아요. 자, 여기 선납세금을 먼저 털게요. 705만 3,900원 털고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 법인세는 2,2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200에서 이미 705만 3,900원을 냈어요. 그러면 얼마만 추가로 내면 돼요? 1,494만 6,100원을 내면 여기가 2,200으로 맞춰지겠죠. 자, 그럼 결산 끝났으니까 전표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5번. 2020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5번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부사원 서주원에 필요한 수당 등록과 12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수당 등록 시 월 정액은 체크하지 말고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할 거 그랬네. 자, 밑에 급여 내역이 나와 있고요. 추가 자료를 먼저 볼게요. 자, 추가 자료의 첫 번째 보시면 회사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비과세 되겠죠, 식대는. 다음 서주원은 만 6세의 자녀가 있으며 회사 정책상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현재 서주원의 배우자는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비과세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자, 육아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겠죠. 자, 배우자가 그 회사에서 받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다음 세 번째, 서주원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실제 여비를 받고 그랬어요. 실제 여비를 받으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됩니다.
다음 서주원은 사설어학원에서 외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자, 요거는 과세가 되겠죠. 다음 서주원은 12월 초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사 정책상 가불금은 그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다. 공제 항목에 가불금 하나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에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자, 수당 공제를 먼저 할게요. 자, 수당 공제 클릭하시고 기본급은 있죠. 그 다음에 상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직책수당도 없고요. 월차수당도 없고 식대는 아까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불호하시고 과세로 자가운전보조금을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은 그냥 두셔도 돼요. 어차피 얘가 회계부 사원이라서 어차피 비과세 적용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육아수당은 아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했으니까 육아수당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금은 과세된다고 했으니까 교육지원금 과세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수당은 다 됐고요. 공제에다가 밑에 가불금 하나 넣을게요. 자, 얘도 가불금은 뭐다라고 알려주면 좋은데 안 알려줘서 기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수당하고 공제가 끝났으니까 확인하시고 입력해 볼게요. 12월 급여고요. 급여 지급일은 12월 30일이라고 했고 자, 기본급은 200만 원, 식대가 18만 원, 야간 근로수당이 3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은 10만 원, 육아수당이 20만 원, 교육지원금이 22만 원, 국민연금이 9만 원, 건강이 62,400원, 장기요양이 4,600원, 고용보험이 18,200원, 가불금이 100만 원. 소득세는 25,180원 맞고요. 지방소득세도 2,510원. 자,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5번에 2번. 다음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영업직 사원 유재호의 코드가 나와 있고요. 입사일은 2020년 12월 14일이고 세대 주면서 총 급여가 4,500만 원으로 가정한대요.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은 무시하래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사원은 유재호고요. 추가 자료를 먼저 볼게요. 부양가족을 봤더니 배우자 소득 없고요.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고 소득이 없고요. 모친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1,200만 원, 만 65세래요. 그러면 모친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번에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이며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대주의다. 상환기간은 15년 고정금리이며 주택 명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이며 주택 대출금은 유재호의 명의이다. 주택 취득 시점 2014년 5월 6일에 기준시가는 3억 5천만 원이었으며 취득 시 잔금을 대출금으로 대체하였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 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죠, 뭐.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험료부터 볼게요.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는 상해보험에 해당하고 고정성 보험에 공제가 되니까 일반에다가 75만 원 쓰시고,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 아까 배우자 소득이 없다고 했죠?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니까 공제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일반에 플러스해서 175만 원 쓰시면 되고요. 자녀, 아까 자녀도 미취학 아동의 소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제를 해주겠죠. 자, 그러면 합쳐서 총 200만 원이 되겠네요. 다음 의료비 갈게요. 모친 질병 치료 목적 병원비 500만 원 유재호 신용카드로 결제됐대요. 근데 모친이 돈을 잘 벌어도 의료비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아까 만 65세라고 했으니까 여기 65세 이상자에다가 500만 원 쓰시고, 얘는 의료비는 신용카드랑 중복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밑에 신용카드 사용액 보니까 거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의 두 번째, 모친 보약, 건강 증진 목적이니까 안 해주겠죠. 다음 배우자 라식 수술비, 라식 수술 해주겠죠. 자, 배우자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니까 여기에다가 120만 원 쓰시면 되고요. 다음 교육비, 자녀 유치원비 해줘야겠죠? 자, 교육비 들어가셔서 취약 전 아동에다가 100만 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본인 기부금이 있네요. 종교단체 기부금. 자, 기부금 들어가셔서 종교단체 당해기부금에다가 100만 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요. 신용카드 사용액의 첫 번째, 본인 신용카드 쓴 게 1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의료비 항목 중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친 병원비 50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분도 100만 원 포함이 돼 있는데, 대중교통은 따로 공제를 받을 거니까요. 신용카드에다가는 1100만 원만 쓰시고, 대중교통에 100만 원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신용카드 쓴 게 있는데, 배우자는 아까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였기 때문에 유재호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500만 원을 썼는데 대중교통이 30만 원 포함되어 있다니까 여기에다가는 470만 원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1570만 원이 될 거고요. 대중교통에 30만 원 포함이니까 130만 원 쓰시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이 주택자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0만 원 공제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요 위에 올라오시면 여기 34번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더블 클릭하시면 이 중에 지금 이 중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에 맞는 걸. 자, 15년 고정금리 2015년 이전이죠. 2014년이니까 그죠? 그러면 2012년 이후 그죠? 2015년 이후 아니니까 2012년 이후 차입금의 고정금리니까 여기에다가 20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되셨으면 확인하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